이런 상황에서 잉여 자금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한들 이걸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금이나 원유, 그림 같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군은 어디까지나 곁들이에 불과해요. 투자의 메인 섹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포떼고 찻떼고 달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잉여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브런치에 등재했던 탐욕스러운 부동산 투기 세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의 통화를 신뢰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예금의 형태로 보유했던 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라는 통화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예금과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신의를 지킬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쉽게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은행은 오래전 죽어버린 경제학자의 이론을 중얼거리면서 사방천지에 똥을 싸고 있어요. 그들은 주장할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통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다. 통화 가치는 분명 하락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화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로 명확히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저는 놀이터에서 왕꿈틀이 반봉지를 비둘기에게 던지면서 장난치는 꼬마 아이를 보았습니다. 비둘기는 한 입 먹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재화 가치의 하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제가 초등학생일 무렵만 해도 누군가 왕꿈틀이를 학교로 가지고 오면 반 친구들이 10명은 달려들어서 한 입 달라고 졸라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둘기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왕꿈틀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부터 텔레비전까지 이마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화의 가치가 폭락했어요. 이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재화 가치의 하락이라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흔해 빠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페이스북 친구만큼이나 흔해졌어요. 엑셀과 자동공정과 OEM이 보편적으로 퍼졌습니다. 컨테이너 선의 등장은 국제교역의 운송 비용을 사실상 0으로 수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와 쿠팡이 등장했어요. 이 모든 요소는 구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내년의 왕꿈틀이 한 봉지의 가치는 지금의 한 봉지 가치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재화 가치의 하락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려야 되는 이유는 산업 변화 때문이에요. 기존의 산업은 새로운 산업에 의해 대체되는데 이때 기존 산업에서는 실업이, 새로운 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실업이라는 필요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루기 위해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대가가 수반됩니다. 이 두 가지 현상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 사회 발전을 꾀하는 것, 이게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설명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하고만 있죠. 보이진 않지만 그 비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새로 등장한 산업이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산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산업은 자신이 파괴한 일자리의 10분의 1만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존이 가져다준 효용은 그것이 죽여버린 산업의 효용을 가볍게 압도합니다. 이커머스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 대다수가 그래요. 가치가 하락해서 슬픈 건 왕꿈틀이뿐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인간의 노동 필요량은 줄어들지만
사회가 생산하는 전체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의 증대는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돈을 찍어낸다고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성적인 고용률 악화는 한국은행이 하염없이 돈을 찍어 시장에 쏟아넣게 하는 근본적 동기가 됩니다. 흔해 빠진 건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통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저금리는 물가 폭등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아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통화량이 4.1배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작 1.6배 오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통화가치의 하락과 재화가치의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 제가 강조를 좀 해볼게요. 물가 상승률은 통화가치 하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M2라는 광의 통화량을 비교한 표인데요.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M2 광의 통화량이 4.1배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작 1.6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만성적인 실업률의 악화는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되는 재화의 가치 하락은 한국은행이 늘려가는 통화량의 해악을 효율적으로 눈가림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하여 작용하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케인즈가 죽은 지 70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은행은 아직도 그 잘난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를 경전처럼 외우면서 자신의 배임에 대해 시치미를 뗍니다. 한국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통화를 믿은 사람들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시장에서 돈 풀기 동참해야 낮은 근원 물가 상승률은 하느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돈 풀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통화가치 하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통화가치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폭등했을 리가 없어요. 과거 몇 년 동안 한국의 GDP가 미친 듯이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삶의 행태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난 2년 아무 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고 통화량이 늘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이거는 광의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만약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통화량이 4배 늘었다면 부동산도 그 정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통화량이 4.1배 오르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약 3.15배 올랐습니다. 이건 폭등이 아니에요. 일종의 균형점 회귀 현상인 겁니다. 통화량 증대에 비하면 빚내서 집을 사라는 몇몇 정치인들의 말이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치적 다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시도해온 모든 대출 장벽 구축, 세금 부담 강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모든 건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홀로 하는 버스킹이고 몰려오는 파도 앞에 쌓인 모래성입니다. 탐욕스러운 부동산 투기 세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늘어나는 통화량과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자본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줄을 좀 쳐놓을게요. 재테크란 건 결국 내가 가진 부를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부를 통화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미친 짓이에요. 한국은행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라는 2차원적 변수 종속 금리 결정 체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통화, 즉 예금과 채권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이 남는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은행 못지않게 투자자를 기만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예금과 주식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예금보다 주식의 누적 수익률이 더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처음에 계산해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현상은 제가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예금은 통화 가치 하락에 완벽하게 무방비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장기 수익률이 예금보다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잉여 자금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한들 이걸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금이나 원유, 그림 같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군은 어디까지나 곁들이에 불과해요. 투자의 메인 섹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포떼고 샷떼고 발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잉여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의 재테크란 결국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당겨서 오를 것이 분명하다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 이 생각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류를 강타하기 시작했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셔야 다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시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브런치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영은행원을 검색하시면 글의 형태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